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 손에 있는 것이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제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부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투입 논의는 있지만 실제 결정을 하면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해병 원정대가 침공을 강행하면은 미군은 대부분의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 공략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이제 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란이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20%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이게 완전 봉쇄되면은 유가가 200달러 이상 급등할 게 분명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직격탄을 맞죠. 중국은 좀 덜 합니다. 뭐 중국도 크게 이제 힘들지만 좀 덜 하고,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크게 이제 피해를 보죠. 그리고 이란은 지금 해협 방어책을 어떻게 있는 거니까 IRGC 해군이 이제 아주 조그만 배들로 비대칭 군집 보트가 있어. 근데 시속 100km 정도 가는 해석정으로 조그만 배들이 다니면서 그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게 이제 서밍을 하니까 큰 배를 가지고 그걸 막기가 힘들죠. 근데 미국이 그까지 올 때 작은 배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배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미사일이 누르나 가디르 이런 대한미사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전은 시작되지도 않은 거죠. 미국이 이란 함정들을 부순 것들은 60년 된 배 이렇게 진열해놓은 거 그런 게 부순 거고요. 실제 이란의 해군들은 저런 쾌속정에다가 그 수중 드론과 기뢰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폭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양안이 산악지형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면은 이제 배가 들어오면 거의 십자포화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항모 전단도 들어오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해협 통제를 못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밀레니엄 챌린지 워게임을 하면서 미 해군이 이미 패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란이 다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교정 규칙을 바꿔가지고 못 쓰게 해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이기고 끝냈다는 그런 비화가 계속 전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이란이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공중 폭격을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상 점령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 손에 있는 것이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제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5일 동안 말미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부대를 보냈는데 가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쉽게 물러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타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란과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3주 군사 행동을 해가지고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려 했는데 이란 정권이 건재한 상태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테헤란을 약화시킨다 해도 선박의 안전한 통로를 열지 못합니다. 이게 한문 뚫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군사력을 이란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란이 봉쇄하는 게 아니고 런던의 로이드 보험사가 보험을 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네들이 뭐 200불을 대가지고 보험을 팔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군을 배치해야 되는데 지상군 배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끝없는 전쟁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면은 폭격하는 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상군을 넣고 나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넣는데 빼는데 엄청나게 희생이 가고 그리고 지상군은 공중폭격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고요. 고지 하나하나를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면은 4년 동안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러시아 군이 훨씬 우수하지만은 희생을 안 하려고 희생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미군은 러시아군보다 그 희생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 기준선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뭐 10명 희생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미군은 1명 이상 희생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기준이 낮아요. 월남전 하면서도 결국은 군인 희생 때문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반대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군을 들어가고 나면 일단 희생 자체가
이제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그 지상군을 넣을 수가 없어서 빠지고 나면은 미국이 도주하는 게 되니까 걸프 지역 국가들의 동맹국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한 또 지금 이란 앞에서 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빠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군이 있고 일본도 미군이 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도주하고 나면 이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표적만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서 스스로 만든 위기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은 드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불가피한가? 만약에 투입한다면 어떤 장벽이 있는가 이걸 보면 일단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공중 폭격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지상군이 점령해가지고 일일이 보고 때려야 된다. 핵시설도 지하 70m, 100m, 어떤 데는 500m 있는 그런 산 밑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안선 1800km에 있는 미사일 포대를 무력화하는 게 공중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대부분 숨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동굴 뭐 이렇게 진지에 숨어 있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네오콘이나 이스라엘 로비의 최종 목표니까 적당히 때리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군 투입의 현실적인 장벽은 이란이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합쳐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굉장히 많이 있고 IRGC도 있고 나중에 민병대도 수백만이고 또 동원하면은 굉장히 국간이 있으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웠던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 수년 이상 걸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내 여론이 절대 반대하고 지금도 그 전쟁 시작할 때도 70%가 반대했어요. 프로만 찬성했는데 지금은 더 낮아지고 있죠. 자그로스 산맥이나 카비르 사막 지역이 게릴라전의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게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8년 동안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게 최악의 전선이거든. 누가 이제 공격하러 들어간 측면에서.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하면 공중 폭격과 달리 러시아나 중국이 즉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확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입 논의는 있지만 실제 결정을 하면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이제 1차 대전에 있었던 갈리폴리 해전인데 터키죠. 거기서 이걸 아시려면은 A2AD 전략을 좀 아셔야 되는데 A2AD는 이제 막는 거죠. 이제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안티 억세스라 그래요. A2가 A가 두 개 있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해상 지배력의 전통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대형 전함이나 항모나 순양함이나 잠수함 이런 걸 가지고 해상의 패권을 우리가 옛날에 운요 사건이나 이제 미국이 일본의 페리오나 이런 것처럼 전함을 가지고 가면 이제 엄청난 공격력이니까 그 나라를 굴복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바다를 지배하면은 아군은 자유롭게 바다를 이용하고 적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해군력의 가장 중요한 게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공격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이제 상대방이 그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수출로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대형 상륙함이나 뭐 아니면은 항공모함, 경항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장차 그런 우리 국익에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는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그런 해상 지배력을 가진 강대국의 해군을 막는 방법은 일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시스템으로 적이 작전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하는데 요즘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잠수함이나 장거리 방공 이런 것들도 있고 전자전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작전을 제대로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이제 A2라 그럽니다. 안티 억세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급으로 해서 에어리얼 디나이얼. 그러니까 들어왔다 칩시다. 들어오더라도 자유롭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지역급으로는 AD라는 것은 들어왔는데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호르무즈 길목 해전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갈리폴리 해전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영국이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해군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차 대전 하면서 서부 전선이 교착이 돼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거꾸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국이 처칠이 그때 해군성 장관이었죠. 그래서 함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상륙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스 해협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그래가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당시 오스만 터키를 1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에서 떼가지고 거기에 비면 러시아가 연결되니까 이제
이제 독일을 이제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전세 역전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처칠은 현대식 전함의 화력이 충분하니까 이걸로 오스만의 해안 방어 시설을 순식간에 파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스만 제국 자체는 그때 경제 파탄이 돼 있었고 해군력이 낙하돼 있었고 발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굉장히 제국의 위상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남은 거라고는 기뢰를 부설하는 배, 해안포, 해협 지형에 있는 강이 들어가는 강이나 협로나 이런 데서 있은 거고 이제 독일이 좀 기술 지원해 준 거 요 정도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한 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15년 2월과 3월에 10차례 이상 포격을 하고 기뢰 제거를 시도했는데 16km를 못 가고 다시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403개 기뢰를 이제 설치했는데 15개도 제거를 못했죠. 왜 그런가? 기뢰 제거하러 소해정이 오면은 해안포가 때리니까 소해정이 차단이 돼가지고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피곤하니까 또 소해정에 있는 근무 직원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원해고를 대체했지만 역부족인 상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요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그린 거고요. 그럼 특기는 어떻게 되냐? 특기는 기뢰 377개와 10개의 기뢰선을 가지고 해협에 수직을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전에부터 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몇 달 동안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기뢰를 설치하는 기뢰선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26개 기뢰를 엄밀하게 부설했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해안선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거죠. 그 기뢰가 들어오면서 기뢰가 하나 터지면은 그 다음 배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해안포는 230문이었는데 연합군의 항포는 270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배들이 그 지역을 와야지 교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응 가능한 포가 사실상 82문밖에 안 돼가지고 탄핵의 절반을 소진했는데 나중에 결국 3월 18일 재난이 발생했어요. 18척의 대형 전함을 투입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나중에 기뢰로 막 침몰하는 거죠. 프랑스 전함 그리고 영국 전함 그리고 뭐 이런 몇 전함들이 침몰해가지고 결국은 18척을 했는데 3척은 침몰하고 3척은 고장난 상태로 12척만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3분의 1을 날린 거죠. 그래 결국은 처칠이 사임하고 당시 내각이 붕괴되고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정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로로 침공하겠다 해가지고 9개월 동안 갈리폴리 전투를 합니다. 갈리폴리 전투를 하면서 연합군이 58,000명이 죽어요. 그때 이제 특히 호주군이 영연방으로 왔다가 이제 거기서 차별 많이 당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 갈리폴리 전투 때문에 호주가 자기네들은 영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험한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주가 정신적으로 영국과 결별하게 되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호주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전투가 갈리폴리 전투인데 결국은 러시아를 원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헤매는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사실상 빠지고 미국이 1917년도 참전해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세계의 지형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고 저 작전을 실패해가지고 700만 명이 죽었다고 처칠이 회고록에 썼어요. 그러니까 저 작전을 성공했으면 700만 명이 안 죽어도 되는데 저 작전을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 뭐 저기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서부전선 전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 지금 전쟁과 세계의 미래를 바꾼 철렘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이제 A2AD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례로 기록되는 게 오스만의 해군력은 제로에 가까웠고 영국의 해군은 세계 최강인데도 결국은 우수한 톤수나 장갑이나 함포가 아닌 기뢰나 해안포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소국이 지형이나 인내나 방어 무기 조합으로 강대국의 해군을 완전히 제재할 수 있는 요거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해 보면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뢰만으로 부족하고 해안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제 본질적으로는 11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이었고 지금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도 군사 기술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력 우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국은 정면 대결을 하는 게 공해상으로 나가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데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걸 막는다는 것. 이게 봉쇄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완전히
통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1년 내내 그 통행을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란의 그 해안포나 근처에 있는 세력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방어 수단이 엄청 진화했죠. 과거에는 그 기뢰나 해안포밖에 없었다 치면 지금 호르무즈에는 탄도미사일, 무인 전투기 온갖 게 다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해역에서 적의 행동의 자유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 문제로 보는 것은 다시 오판의 반복이다. 실제로는 적의 행동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하고 있고 이란은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으로 보시면 다넬레스 해협에 터키에 있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데가 이제 차나칼리 지역인데 저기서 해안포를 가지고 오는 배를 막았어요. 가장 좁은 지역이죠. 똑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전체적으로는 제일 짧은 게 33km고 통과하는 데는 한 55km쯤 되지만은 기뢰를 다 깔아버리면은 결국은 터키 인근에 있는 저 한 5km 되는 대로 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쉽게 드론 같은 걸로도 배를 이제 파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의 전략 목표가 미국 해군을 전멸시키다 이런 게 아니고 페르시아만을 미국이 안전한 자기 내처럼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 해군이 뭐 전쟁 개시 5일간 미 해군 수상함을 한 40척을 침몰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뭐 접근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이 가진 함정을 다 합쳐도 300척이 좀 안 돼요. 물론 대형 함정이지만 저기 와서 이제 다 날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상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이쪽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UAE 쪽에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그 포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란에서는 그 UAE에 있는 국민들한테 소개 명령을 내려서 그걸로 때릴 거니까 사람들 민간인 피해라.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공격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되는데 그 가능한 지역을 다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A2AD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먹힐 수 있고 이란은 탄도미사일이나 UCAV나 이런 걸 가지고 복합 공격을 하는데 방공 자산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미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감시나 교란이나 포화하는 게 이제 방공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페르시아만에 한 3,000척의 유조선이나 선박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그 걸프 지역의 GCC 국가들은 이제 에너지는 수출하지만 수입을 많이 해요. 뭘 수입하는가 하니까 식량을 수입을 하거든요. 소비 식량의 한 80%가 외국에 수입합니다. 그걸 막아놓으면 안에 이제 식량이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살기 힘들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뭐 신선식품들은 거의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비용 증가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강력한 나라를 계속 방공미사일이나 함정을 배치하고 기준 보완을 하고 탄약 보급을 하고 이 군수 지원을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방공망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국 배치했던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가지고 걸프 지역으로 철수를 했는데 어째 보면 이것도 A2AD 교류의 연쇄 효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파괴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을 증가시키고 마찰을 시키고 정치적 논란에 이제 미국을 묶어두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벌써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정치적으로 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진입 가능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가 문제인데 지금 뭐 제31 해병 원정대 2,500명하고 몇 개 더 보냈다 그랬어요. 82 공수사단도 보내고 했는데 만약에 MEU 그러니까 해병 원정대가 침공을 강행하면은 미군은 대부분의 병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차나칼레 해군 해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때와 무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개념은 거의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해놓은 게 저기가 이제 기뢰를 설치해가지고 선박을 통과 못하게 하면은 파란 동그라미라는 저 한 5.5km 되는 대로 이제 실제로 지금 배가 그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만 관리하니까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 미국 배가 와가지고 저 빨간 선으로 해놓은 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이 와야 되겠죠. 소해함이나 이런 걸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뢰가 굉장히 다양한 옛날처럼 뭐 부유식 기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파동에 의해서 작동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옛날하고 달리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
이제 결국 5.5km에 해당되는 저기에 들어와서 교전을 해야 되니까 그 근처를 쭉 보시면 이게 평면지도가 그렇지 실제 일제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절벽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뭐 몇 층으로 구멍을 파고 해안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을 보시면 돼요. 예, 결국은 기술 우위가 전략 우위는 아니다. 그리고 무기의 시너지가 승패를 가른다. 방어의 성공은 적의 비용 증가에 있다. 그런 이게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과거에 있었던 차나칼레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이란에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이고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란은 계속 4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란이 한 만 몇천 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전쟁 전에는 하루에 110만 배럴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게 국제유가가 한 60여 불 했는데 상당히 많이 깎아줘가지고 배럴당 47달러를 이렇게 받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5천만 불 정도 수익을 얻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는 하루에 150만 배럴을 팔고 있고요. 실제 판매가는 지금 2, 3%밖에 안 깎아줘요. 그래서 106달러, 108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억 6천만 불을 벌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그 최대 압박을 해가지고 한 7, 80만 배럴을 수출하게 하겠다고 그때 목표로 잡았는데 그게 지금 정확히 2배를 수출하고 있고 수익은 3배가 늘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선별적 통제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러시아변 통과하고 그리고 이란 자체는 뭐 수출을 얼마든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시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 18불 정도 할인해 줬는데 지금은 한 2불에서 4불 정도밖에 할인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실상 해제가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UAE를 거쳐서 달러를 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우회하는 메커니즘을 UAE가 이제 금융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UAE가 이스라엘과 동맹이 된 상태부터는 이란이 독자 체제를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공식 제재 해제를 안 해줘도 이미 제재를 사실상 우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서두를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협상 조건으로 공식 제재 해제를 더 강하게 요구할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 미국 재무부에서도 갑자기 이란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숨통을 틔워주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제재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제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제재 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 조건으로 제재해달라. 지금은 제재가 있어가 우리 꼼짝 못하겠다 이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전쟁 때문에 오히려 제재가 해제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의 전략적인 결론은 군사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상군 투입이나 해역 개방이나 이란 불법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고급 방공무기나 정밀 타격의 무기가 재고가 소진돼 가지고 글로벌 힘의 투사 능력이 미국은 심각하게 약화돼 있고 이스라엘이나 걸프 국가를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때까지 미국이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는 방식 항공모함 전단 11개를 가지고 그걸 외교했던 외교적 압박 수단을 했더니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고돼야 될 전환점이 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타나 있지만 러시아의 중재 역할이 있는데 이란, 이스라엘, 미국, 걸프, 중국 모두하고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 20%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걸면 상당히 이게 어째 보면 신뢰가 있는 그런 파트너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푸틴도 트럼프가 다른 서방 지도자들에 비해서 푸틴하고는 굉장히 친한 편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이게 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째 보면은 외교계 하나 살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해제한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러시아는 그 중동의 공백을 장기 계약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형도 보면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하고 지금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가 뭐 치명적으로 취약한 것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F-35의 도입국으로서 이제 스텔스 의존 방어 개념 자체가 믿을만한가 이거 문제도 있고 패트리엇도 운영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게 방어망이 효과적인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미동맹 재설계 논의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리한테 이제 항우를 생각할 때 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질문을 들어와가지고 협상 가능한 창이 굉장히 빠르게 닫히고 있고, 근데 여기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좀 승승장구한 표현 좀 뭐 하지만 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너무 과욕을 하면은 이것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과 이란 입장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 내러티브를 관리할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 한 79%가 미국 지금 종전 선언해도 지지하겠다 이런 응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컨저버티브에서 이제 했는데, 물론 미국 전체가 아니고 이제 트럼프 지지층이고, 트럼프 지지층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지만은 핵심 지지층이 아직까지도 뭐 지금 종전 선언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1주에서 3주까지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냥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지치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뭔가 하니까 이란의 군사력을 타격했고 다수 지도부를 제거했고 핵도 양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지금 자세히 보면 트럼프가 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전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반복을 계속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나오겠다 이런 옵션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하고 다르지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창이 닫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이야기해도 그게 불가 시점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전쟁 종결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저강도 영구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트럼프가 안 하겠다 했던 거고, 트럼프한테 표를 던져줬던 사람들이 한테 그 약속했던 걸 정확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란이 과욕할 위험이 있는데, 이제 이란이 너무 협상 조건을 높게 설정해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트럼프도 종전을 할 요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구 전쟁으로 가는데, 그건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망하지만 이란도 망한다. 그래서 이란이 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제재 해제를 하고 종전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 창이 열려 있고, 잘못하면은 미국이 실수하거나 이란이 실수하면 이제 저강도 영구 전쟁으로 가는데, 이때는 양측 모두가 재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만 시간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이란도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협상할 수가 있죠. 이걸 잘못해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상군 투입하기 전에 하는 게 이제 좀 좋은 거죠. 걸프 왕정 국가들은 왜 미국이 공격받게 두었나요? 전쟁이 끝난 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걸프 나라의 딜레마는 뭔가니까,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는다기보다 희생을 했고, 지리적으로는 이란의 공격에 늘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걸프 왕정 국가들이 우리가 이제 페트로 모나키라 그럽니다. 이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란이 전쟁 개시하기 전부터 아부다비나 바레인이나 오만 등에 대해서 그 이제 미군 기진에 모두 공격할 거란 걸 예상을 했었어요. 이란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을 좀 초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도 좀 놀랬다 그랬거든요. 어째 보면 너무 좀 오만한 거죠. UAE는 공개적으로 이란을 테러 국가로 하고 정권 교체가 전쟁 목표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UAE이고요. 지금 카타르나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UAE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희생을 덜 받지만 이것도 결국 희생양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알면서도 전쟁을 선택했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 걸프 지역의 모든 경쟁자들 다 약화시키겠다 하는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는 후티하고 묶여가지고 이제 어째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가 만약 참전하게 되면 이란이 후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후티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 서양의 쏜 장기 체스를 발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게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아직까지 안 나온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우디가 참전하면 후티를 즉각 개입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또 만약에 후티를 하면 후티를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장기 뚫 때 쫄를 가지고 뭐 포기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쟁 이후에 걸프 국가들의 갈림길은 뭐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제 현실주의 대화를 합니다. 지리적인 것은 부동산의 위치는 거의 영구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떠나게 돼요. 미국의 제국이 힘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최대 힘은 이미 지났다고
지났다고 볼지 않습니까?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길이고 아직까지 미국이 막강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미국이 떠나니까 이란과 이 걸프 국가들 상호 의존 구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길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경로는 미국 안보의 바스켓에 추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대만이나 한국처럼 되겠다. 그 미국 안보 우산을 더 심화해가지고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란한테 지금 전쟁할 때 누가 날뛰더라도 전쟁 우에 가면은 다시 미국한테 이제 재앙적인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들도 미래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러브전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하고 싸우고 여기까지는 좋고 그 네오나치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뭐 야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네오나치들 집단이 극렬하기만 했지 극단적이기만 했지 우크라이나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그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당장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는 사람 막 독려하고 뭐 탄압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지금 힘들어도 참고 나가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여기도 걸프 국가들도 이제 장기적인 안보 구도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그 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결국은 미국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걸프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란과 공존하는 구조로 갈 공산이 되게 크고 그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제일 재앙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 MI6 수장은 이란 전쟁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 아닌 평화란 무슨 뜻인가요? 옛날 이제 MI6 수장이었던 디어러브 경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을 평가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란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은 그 자기가 패가 굉장히 약했는데 꽤 플레이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위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분산화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이크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 생존의 전쟁을 했다. 선택의 전쟁이 아니고 생존을 전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던질 수 있다고 즉 국민들은 결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론 10%만으로도 호르무즈 위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지만은 거꾸로 이 이란 현재 정권의 가장 위협은 뭔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평화가 오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평화를 가져오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란을 공격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란 국민의 80%는 변화를 원하지만은 IRGC나 이런데 한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소수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소수로도 결집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부 개혁 압력이 재부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정 체제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쟁 외부 위협이 있는 게 좋죠. 북한은 김정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외부 정보만 들어가도 무너질 수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이런 것도 노래도 못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위협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급속히 무너질 수 있겠죠. 그거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란의 신정 체제가 북한처럼 그런 가혹한 정권은 아니고 대체로 이제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북한 같은 그런 권력 그 정권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제 IRGC가 사실상 지금은 하메이니가 죽고 나서 아들이 물려받았지만은 핵심은 그때는 알리 하메이니가 어쨌든 지도자였다 치면 지금은 IRGC가 이게 훈타식으로 군사 정권으로 갈 거다. 힘 자체가 과거의 하메이니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이란이 진짜 정치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핵 파트와 공백이 좀 생기고 또 이제 극렬하게 나오면 핵무장하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체제가 계속 바뀌면서 위험이 생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서방의 전략적 딜레마는 체제 약해를 원하지만 동시에 체제 약화가 또 핵무장을 가속하고 그러니까 체제만 약해지면 좋은데 핵무장까지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떠나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정교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이 세계 최강 미군과 싸우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며 군사적 강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 이란의 군사적 일단 시스템이 모자이크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수 작전을 하면은 그 와해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모자이크 형태로 한다. 그러니까 이스파한에 가면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그 모자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일 몇 개가 깨져도 전체 문양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참수 작전의 논리를 물카하는데 크게 4단계 대체 계획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면 IRGC가 통제를 하고 IRGC의 지도부가 제거되면 지역 군벌이 이제 그 일을 맡고 지역 군벌에서도 이제 일부 지도자가 없어지면 소단위 독립세포가 한다 그런 식이고 들어온 때 같으면은 중앙 통제를 하지 않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해가 독립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파방해에서 통신해야 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표적들을 다 20몇 년 동안 다 개발해놔가지고 거기를 때리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차질이 있어도 나머지가 계속되고 나중에 그 복구가 되면 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의 실태인데 일단 가장 큰 게 자급자족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시티가 있어요. 지하 500m 밑에 엄청나게 몇 킬로 되는 지역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한 200몇 군데가 된다 그럽니다.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10,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데 2025년 12월 달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자지라하고 이야기하면서 28,000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 능력과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경우 월 한 250에서 300발을 생산한다 그럽니다. 그럼 1년에 3,000발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같으면 30,000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많이 쏘아봐야 몇백 발 쏘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각 보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사거리가 2,000km인 커람샤르포 미사일이 있고 지금 또 마 16으로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떨어지는 거 보면은 80기의 자탄들이 가는 그러니까 멀브라 그럽니다. 멀티플 인디펜들이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재진입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격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 상태고 자그로스 산맥 미사일 시티가 지하 500m에 이제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불가하게 돼 있어요. 이란이 하루에 140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요격하는데 패트리어트 280 필요하거든요. 근데 연간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생산하는 미사일 발수가 한 600발에서 800발, 한 700발 정도 됩니다. 3주만 있으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어제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패트리어트가 940발, 사드가 98발을 소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소모한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걸 또 이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가 드론으로 이제 레이더를 교란하고 그리고 정밀 탄도나 극초음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포화시키는 그런 식이죠. 미사일 방어는 완전히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막아도 새 나가는 게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저가 드론으로 교란을 하고 나면은 방어가 헐거워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가 거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날아가는 거 보면 요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패트리어트가 오작동 나가지고 패트리어트에 오히려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타격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잡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질적으로 좋은 것들은 다 동이 나고 불량품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FPV 드론 군집 전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나요? 예, 이게 이제 그 러우전을 하면서 FPV 이제 드론 전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 FPV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잖아요. 드론 대회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비행도 하고 굉장히 어질리티를 민첩성이 뛰어나가지고 그걸 막기가 좀 힘든데 이게 사실은 뭐 싼 거는 200~300달러, 500달러 뭐 좀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 뭐 1~2,000불, 1,000불도 안 해요. 대부분 몇십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으려면은 막 그걸 뭐 수백만 달러 미사일을 막아야 되는 비용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수천 기를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날리면 아무리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표적을 뭐 많이 가진 레이더들도 한 20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에이사 레이더 이런 것들. 물론 그걸 다 미사일로 다 교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금까지 설계되어 있는 어떤 방공 시스템도 수학적으로 대응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방공 체계들이 이제 갖추어 있던 그 모순점을 다 이제 대부분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제 방공 그 체계가 발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새로 만들려면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을 제대로 막는 것도 잘 없는데 그게 지금 가장 발달되어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여러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되고 있죠. 어쨌든 그 정도로 드론이 빨리 진화를 했는데
있는데 이란이 그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게 주기하고 있는 블랙호크 헬기나 센티넬 레이더나 이걸 막 타격하는 게 동영상이 나와요. 그 보면은 기지에서 아무도 못 맞고 레이더는 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쉽게 때리고 하니까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손쉽게 그냥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란과 처음에는 이란의 샤헤드 136을 러시아에 수출해가지고 러시아가 그걸 복제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실전 데이터도 생기고 알고리즘도 발전하고 이제 안에 모듈을 발전해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그걸 개론 2, 게레온 3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이란은 쏘고 있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이란이 이제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쓰지 않았지만 계속 그 전장에서 진화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 협력 결과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이미 작년에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했기 때문에 벌써 작년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사일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예상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이 가진 또 장점은 뭔가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한 1000km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란이 후원하는 비국가 행위자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요.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민병대, 아까 말한 하마스 이런 데가 이란하고 동시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중 반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가 이렇게 했을 때 지상작전이 개시되면은 예멘 후티가 참전을 선언할 거예요. 지금은 참전을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홍해를 막거든요. 홍해를 막고 나면은 물류 전체가 이제 수에즈 운하로 또 가는 물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희망봉 돌아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방의 그 유럽의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란이 공격을 하면 전선이 굉장히 무한히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티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우디가 참전을 못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참전하면은 후티가 참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가 지금도 이란에 공격을 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미국이 지금 역사상 맞닥뜨리는 가장 복잡한 전쟁 환경입니다. 이스라엘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걸프 지역은 거의 뭐 포기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희생이 치르더라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환경이죠.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왜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있고 봉쇄가 있습니다. 봉쇄는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통제는 그 통제권을 가진 세력이 선별적으로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제 그 제일 좁은 데가 33km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의 20-30%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의 18%가 통과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세계 경제 판막이라 그러고 있죠. 어쨌든 이란이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데 완전 봉쇄가 아니고 관리자 역할을 하고 지금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는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나머지 국가 또 테헤란과 협상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란 자체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돈은 계속 벌고 있는 거죠. 만약에 후티가 참전한다면은 바브 엘만데브 그러니까 아까 홍해에 아덴만에서 연결되는 거기까지 연계한 이중 차단하면 완전히 봉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란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협상할 때 레버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전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많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디에고가 가르시아에서 뭐 타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본래는 저게 이스라엘이 유럽 사람들을 참전시키려고 그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4,000km까지 가니까 유럽이 이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참전을 하려 해도 자기한테 미사일 날라오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유럽은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자기 나라 미사일 맞는 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세력들은 자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전력이 아니고 나가서 공격하는 전력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건 되게 힘든데 이때까지는 테러 정도만 들어왔는데 지금 미사일로 온다면 이제 완전히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이 굉장히 저게 중요한 걸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더 강하게 공격하지 못하며 모든 확전 옵션이 자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트럼프의 확전의 어떤 함정은 뭐가 있는 거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정치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제 경제가 약해지니까 미국이 그 경제가 약해지는 거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체 빚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미 10년물 재무부 국채가 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즉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째 보면 그게 폰지 스킨 비슷한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쓰고 갚는데 계속 이제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구조니까 이제 이게 국채 이자가 오르면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벌써 이제 제국 붕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선이 뭔 거니까 국방비보다 이제 나라 빚에 갚는 이자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제국이 붕괴하는 신호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벌써 이제 국방비가 벌써 미국은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자까지 더 늘어났어요. 그럼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시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낮을수록 지지층의 압박이 적고 높을수록 정치적 시간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확전을 하더라도 이란이 걸프 에너지 시설에 보복을 해가 타격을 하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미국 생활의 직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미국은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거의 2배 정도 오르면은 뭐 캘리포니아로 보니까 8불까지 올랐더라고요. 좀 옛날이긴 하지만 제가 살았을 때 1불 얼마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8불까지 오를 정도로 이제 많이 심각한 거죠. 저기 멀리 다니기 있고 차도 SUV 이런 걸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먹는 함하고 미국은 그런 차들에 디젤유를 안 써요. 다 가솔린을 쓰거든요. 물론 디젤유는 미국이 더 비싸지만 어쨌든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대부분 이제 겨우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춰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 비율이 미국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확전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전을 할 수가 없는데 확전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공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이제 소진해버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계속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손 들고 나가도 우리가 이겼다고 나가도 계속 이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끝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파르스 가스전을 타격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란이 걸프 지역의 다수 지역에다가 이제 시설을 보복하고 나니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 공개 질투하면서 제동했어요. 사실은 저게 트럼프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공중 폭격을 하려면은 굉장히 정교한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연합표적위원회 같은데 표적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이제 트윗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는 거하고 그걸 해가지고 시장에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전에는 관념 쓰고 있다가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보이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동맹이 독자적으로 확전하는 것도 미국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식적이라는 게 뭐 그 유명한 군사 전문 잡지나 이런 데서 파악한 밀리터리 밸런스나 이런 데서 파악한 것들이 이란의 정규군과 이제 혁명수비대 IRGC가 한 50만 명 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50만 명이 아니고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전시니까 100만 명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공격을 하려면 한 150만 명을 3대1의 원칙에 의해서 한 150만 명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육군과 해병대 전체 합쳐봐야 한 58만 명 됩니다. 그래서 충원도 불가하고 지금 미군에서는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번 임무 끝나면은 전역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신문 보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SNS로 바로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러고 뭐 사보타지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제럴드 포드 하면 화장실도 있고 뭐 불도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추산 이게 계속 이제 지상전을 투입하면은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들 거다. 수년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중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된 역사가 없어요. 100년 동안에 결말은 협상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협상 조건이 지금 너무나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일 항복에 가까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그 조건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확전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35 격추 사건, 제럴드 포드 항모 문제, 사드 패트리어트 문제 등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들인가요?
예, 우선 지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약간 보시면은 F-35가 이제 역사상 한 번도 미사일이 피격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란이 최초로 피격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건가 하니까 이게 전 세계 서방의 주 전투기지 않습니까? 대당 한 1200억에서 1700억 정도로 하는데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의 전투기란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패트리어트나 사드도 굉장히 좋은 방어망이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어째 보면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신화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저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많은 이제 불신도 받고 했는데요. F-35를 이제 이란이 격추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군사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란 F-35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블락4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F-35 공대지 모드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이제 블락4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미설치된 상태로 전쟁이 투입된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F-35가 설계 의도와 다른 비행 고도나 패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작전에 투입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는 제점이나 제이담이나 이런 스탠드오프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고갈돼 가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상공에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 일이 이제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근거리 진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방공 S-300 이런 거 안 맞으려면 적어도 비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거리 쌤에 있어 맞는 거죠. 특히 맨패드 이런 걸로도 맞기도 하고 뭐 트럭에 달고 이렇게 몇 킬로미터밖에 안 가는 걸로도 맞기도 하는데 지금 떨어진 것은 그 비주얼 어퀴지션을 그래요. 표적을 획득하는 게 그냥 복잡한 레이더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F-35는 센서 퓨전이 되니까 레이더 미사일 요격 레이더가 트래킹 레이더가 따라오면은 그게 자동으로 RWR에서 이제 그 레이더 워닝 리시브라는 장치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조종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은 무력화하는데 육안으로서는 어쩌면 수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보통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 디코이를 날리거든요. 체프나 플레어를 날려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제 육안으로 보고 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번에도 공개했던 걸 보면 처음에는 AI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패턴하고 똑같아서 그 IR 신호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어째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기술로 최첨단 스텔스기를 격추했는데 약간 기술의 역설이죠. 어째 보면은 F-35는 가장 어드밴스된 기술을 방어했는데 저 밑에 기초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게 F-35가 전쟁에 이기는 무기가 아니고 정치인과 방위산업체를 만족시키는 무기로 설계됐다. 그래서 미국이 어디 가서 뭐 전쟁을 하면서 진다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약간 그 의회 의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뭐 F-35는 50개 주에서 다 생산하거든요. 그 예산을 올리면 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약간 이게 부패가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렇고요. 지금 제랄드 포드에서 화장실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침실에 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크레타스에 가가지고 이제 임무를 못하고 거기 있는 거죠. 제랄드 포드가 지금 11개월 동안 연속으로 출동을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길어야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가 6개월 뭐 1년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작전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병사들 힘들고 그렇죠. 이게 제랄드 포드 한 척에 130억 달러 하는 건데요. 뭐 그 동영상도 많이 나와 화장실 계속 고장 나가지고 뭐 수리를 위해서 19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데 있는 데다가 제럴드 포드는 이제 다른 거로 달리 이제 이멀스 방식으로 전기식 항공기 사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작동이 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전기 사출 장치를 제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기술이 고장이 나니까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최신 항공모함이 갔는데 항공기도 못 띄우는 상태고 안에 있는 화장실도 고장 난 데다가 세탁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병들이 막 600여 명이 침실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자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가 지금 작전을 못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함정 자체가 전쟁을 위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 달래고 방위산업체를 돈 벌기 위해서 설계된 것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전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단계
또 전술적 운용보다 비싼 걸 막 달아가지고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이 우선시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무기들이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이야기를 안 써요. 뭔 이야기를 쓰는가 하니까 정교한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sophisticated. 그러니까 정교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효과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의 전투력 수사 능력에 대해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안 믿는 거죠. 아, 미국이 책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네들 급할 땐 도와주지도 않는 데다가 오히려 표적만 되는구나. 그리고 병사들이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어째 보면 반복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신호, 불량 장비 이런 게 있어요. 군 내부에서도 신뢰가 급격하게 붕괴돼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트 사드 방어망 실패는 이게 이제 드러난 건데 바레인 정부가 이란 미사일이 아니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오발로 주거지가 타격돼가지고 32명이 부상됐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격 미사일이 오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게 GCG 국가 보호를 약속했던 미군이 오히려 자국민을 피해로 만드는 이런 사건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MIT에 있는 테드 퍼스터 교수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로켓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5%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는 시스템으로 판매온 패트리어트나 사드 신화가 정면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고 이건 사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70대 기술을 가지고 개조한 기술이기 때문에 근본적 결함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방치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분같이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의회에 경고했는데 계속 이제 사업적인 이유로 무시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걸프전 때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 스커드보다 리야드에 훨씬 피해를 많이 줬고 텔아비브도 이라크 스커드보다 패트리어트가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한반도 군비 경쟁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은 북한 핵 모델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있죠.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핵 없으면 당한다는 교훈의 실증이 돼버렸거든요. 북한 핵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가다피도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지금 이란도 공격 당하는 것이 핵을 포기해서 당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3번 실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게 옳았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스마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비핵화 협상에 이제 레버리지가 극도로 이제 짧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시 이란의 핵무장을 가속하면은 북한이 결국은 이란도 핵으로 갔다는 논리로 이제 앞으로 핵 동결에 대한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적인 문제도 겪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쉽게 빼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를 빼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다층 방어 체계에서 방어 공백이 있는데 이걸 쉽게 빠른 시간에 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드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FPV 군집 전술을 분명히 러우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배워왔을 건데 그러면 우리 방공 체계에 엄청난 재검토가 필요하죠. 이게 핵하고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방위 산업의 역설적 기회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서방의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서 K 방산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방공 전력, 천공2나 그리고 기본 전력인 우리가 이미 베스트셀러로 잘 팔고 있는 K9이나 K2, 현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방산 수출 확대가 되지만 동시에 영내 군비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환경이 굉장히 복잡화된다. 우리가 KGB나 현무사나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이제 계속 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요는 많이 늘 겁니다. 이란 전쟁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는다. 그래서 방산의 기술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보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런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의 에너지 경제 안보에 미치는 구체적 충격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뭐 에너지 안보는 중동 의존 구조가 안보 위기로 직결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취약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서일고 요양강 고친다는 이야기 있지만 어쨌든 늦게라도 대비를 해야 되죠. 석유 70%하고 LNG 상당 부분이 중동에 의존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제작 비축이 100일분이기 때문에 100일 초과하면은 이제 배급제가 뭐 불가피할 거고 만약에 바브 엘만데브까지 차단이 된다 이러면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고 수출 경로
못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못 가면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입니다. 수출이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원가가 폭등을 하고 반도체나 이것도 헬륨 못 쓰면 반도체 제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생산 이게 뭐 어렵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납기가 차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에너지가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들은 경쟁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가 급락하고 달러 수요 급증하고 그러면 이게 수입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가 되고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또 방산 딜레마는 어쨌든 이란과 수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채권 회수가 불가하는 위험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안전한 지역이 없이 여러 개에 얽혀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이제 가장 지금 취약한 문제가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인데 어쩔 수 없이 미국 LNG나 뭐 호주, 카타르 이런 걸 분산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나 원전 전략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단순히 환경 정책이 이런 게 아니고 실존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과거에 어느 정부에서는 원전을 좀 탈원전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존 측면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게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축 확대를 계속해서 100일분에서 최소 180일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이 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미국의 전략적인 과부하가 있는 거죠. 제국의 말기에는 항상 과부하를 오버스트레칭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국이 쏟아부었고 이란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계속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이거나 경제적 역량이 분산이 심화돼 가지고 지금 영국 제영제국이 무너질 때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란 전쟁 중에 중동에 미군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고 그럼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억제력이 감소가 되겠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예측 불가능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서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동맹이 그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요구하는 것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동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동맹이 희생되는 패턴이 있는데 걸프 모나키, 페트로 모나키들이 지금 미국이 전쟁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희생을 받고 있고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같은 소국들은 피해가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또 이제 아르메니아는 서방을 믿고 지금 러시아에 막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었던 카르바흐 지역에 거기 아르메니아가 살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한 후에 이제 방치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을 믿고 뭐 하면은 뒤에 끝까지 지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똑같이 이제 쿠르드족도 그래서 이제 지금 지상 침공에 안 하고 있는데 조지아는 어찌 보면 2008년도에 러시아 침공 때 미국은 군사 개입하지 않고 막 외교적으로 응원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조지아가 러시아한테 당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러시아 관계가 좋아졌지만 저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나 서방을 믿고 있다가 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을 믿고 있다가 망한 패턴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런 게 있죠. 물론 체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라 했는 거니까 키신저가 미국의 적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미국의 동맹이 되면 치명적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이라는 게 부담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과거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시대 때는 이제 동맹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시장도 열어주고 뭘 잘했죠. 지금 그 미국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동맹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전략 공간을 확대하려면 이제 우리도 아무리 나라가 크다 그래도 저는 강대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극 체제로 이행을 하는 것이 작은 나라한테는 더 넓은 외교의 공간을 제공하니까 한국형 자유외교를 추구해야 된다. 지금 어느
어느 편을 선택하는 식으로 가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사안별로 굉장히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말을 듣는, 그러니까 어느 캠프에 속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균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국력 전체로 균형을 못 맞추겠죠. 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개별 사안으로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능력으로 미국에 군함을 지어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없으면은 미국에 대안이 구하기 되게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 안 하면 힘든 미국 기업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사안별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렛대를 가지고만 있지 않고 한 번씩 쓰겠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팔만 비틀면 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4D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방호, 억지, 보호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4P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억지의 어떤 개념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 게임에 조리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외교가 중요하고 정보 식민지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견국인데 대략 한 5가지 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외국 자금이나 훈련 이론 주도층이 한국의 자율적 외교를 제약할 수 있거든요. 뭐 오마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USAID나 이런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론을 주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서방 언론의 내러티브 우리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언론 기관들이 서방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언론 기관들이 너무나 배신이나 이런 거 다루는 데가 영세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어떤 평론이나 보도를 못해서 그냥 뺏겼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데서는 당연히 여론 조작을 시도할 겁니다. 증거는 우리가 없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런 정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사고 역량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내부가 외부에서 프로그램 당하지 않도록, 요즘 AI 같은 게 계속 발전하면은 그런 시도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마비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서는 심각하게 당하고 있거든요. 크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국익과 관계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지 소로스나 이런 기관이 들어가 오랫동안 인플루언스를 키우고 그렇게 나라를 끌고 갔죠. 그게 이제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나 식량 안보를 전략 안보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중동 에너지 의존 구조 탈피가 그냥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안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비축 확대나 다변화나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핵 억지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이란 전쟁의 증명인 것은 최대 압박의 역설의 교훈이 있죠. 압박이 임계점을 초과할 때는 제재 효력이 역전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면 이제 이란이 핵 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축 체계 혹은 저걸 좀 발전시키서라도 억지를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극 체제의 전략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지금 아무리 따져도 이제 다극으로 이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견국이니까 외교적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구 캠프에 속해가 있는 게 이제 마냥 좋은 답이 아닌 거고, 빈틈이 생기면은 그걸 어쨌든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중 경제 협력과 한미 안보 동맹의 이중축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러시아 관계,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관계도 지금 에너지 안보 때문에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기존에 있던 그 경제 제재 같은데 탈피를 하고 미국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란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니까 그냥 평시에는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어려우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러시아 에너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걸 관계로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외교적 실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던 걸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기회가
기회가 열렸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미국도 우리를 그걸 가지고 한국 족쇄를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관계, 한국과 아시안 관계 이런 것도 다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특수이익 집단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포획하는 걸 방지하고, 특히 뭐 방산업자나 특정 국가 로비 집단이 만약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친서방이나 친중국이거나 어디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익을 견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 국민이 외교 안보 정책 수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가버넌스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이란 전쟁이 던져주는 어떤 교훈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판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선 간략하게 지금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을 소개드리면은,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이 많은데, 저는 오판도 있었고 정보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JPCOA에서 파기를 했던 그런 어떤 실수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모사드 수장이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정보의 인 이제 모사드 수장이 굉장히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란 국민이 봉기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CIA나 DIA 같은 데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자국의 정보기관 비관론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낙관론을 채택해서 전쟁이 결정됐다는 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예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봉기는커녕 이란 국민의 결속을 강화한 거죠. 그래서 오판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란은 상당히 친미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란 국민들은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상당히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7년간 신정체제에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은 이슬람 신정체제로 가고 있지만, 이제 이란 국민들은 과거에도 친미 국가였고 영국하고도 친했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관계만 좋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쪼개가지고 완전히 분할해가지고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란 국민들을 느끼고 오히려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교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 일이고 지금 생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사드에서 했던 그 정보 판단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그 전쟁을 선택했던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도 오바마 때 이란과 미국이 JCPOA를 맺었습니다. 이걸 맺으면서 이게 이제 UN 안보리에서도 승인했고, 그 UN 안보리에 있는 5개 국가에다가 독일까지 해서 6개 국가가 이제 했던 큰 국제 조약이거든요. 이것을 2018년도 트럼프 일기에 때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탈퇴 이유도 명시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미국하고 조약을 서명하고 안보리에서 보장을 해줘도 이게 의미가 없구나, 미국이 탈퇴하면 그만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2026년 2월 달에 제네바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란은 전쟁을 피하려고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사실상 핵 농축이나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포기했었어요. 그게 중재를 했던 오만 외무부 장관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다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거부하고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협상 자체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뿐이지 본래 협상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퀸시 인스티튜트에 있는 파르시 박사는 2026년 금년 2월 27일이 잃어버린 황금 기회다. 그때 예방 가능한 전쟁이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 일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 실패의 구조가, 협상 실패 이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은 단기 타격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란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째 보면 공적 기관의 정보가 아니고 어쨌든 사적 정보의 비대칭, 즉 이란의
실제 군사 역량에 대해서 서방이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강대국의 오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에 이제 이란을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이게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란의 독립성에 대한 것이 진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 주권을 행사하게 놔두느냐 아니면은 그걸 통제하느냐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의 진짜 목표가 이란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이란은 당장의 목표지만 크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전략입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에 대한 어떤 핵심 전략의 연결고리입니다. 일단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겹치는 데가 1대1로 하고 남북 운송회랑이 겹치는 데가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이 이제 인도양에서 와가지고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란으로 철로 수송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카스피해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어떤 교통 요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뒤늦게 미국에서는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MEC라 해서 그걸 대체하는 라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이제 도로 개발을 하는데 누가 그 도로의 선정권을 가지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특히 미국은 중국이 시작하는 1대1로 뭐 러시아가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바다가 대부분 막혀 있으니까 남방 수송로가 굉장히 남북 수송 해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카프카스 지역에 거기가 이란 북쪽이고 이제 러시아 남쪽이 되는 거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 놔가지고 조지아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아제르바이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미국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이제 뭐 이렇게 협력 맺어가지고 그 장가주로 해랑이 난 거기를 미국이 가서 뭐 트럼프 번영길이라 이러면서 100년 동안 이제 미국이 그 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득을 가지려 하는데 그건 러시아한테도 위협이 되고 이란한테도 위협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쪽을 틈새를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미국도 엄밀하게 따지면 해양 세력이고 영국도 해양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 연결 부분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련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나 이런 데가 90년대에 많은 분쟁을 일으켜 놨었거든요. 거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주고 뭐 CIA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쟁을 일으켜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난 게 이제 본래 영국이 지배하는 디바이드 앤 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어째 보면은 분쟁 해결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고요. 그리고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바쿠에 유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부유해졌지만 과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했을 때 아르메니아가 처음에 이기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르메니아가 원체 부유해졌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쉽게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지난 24년도죠. 그때는 이제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이 이겼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틈새를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연결해가지고 거대하게 대륙 국가들 간에 교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미국이 함정을 가지고 해군을 가지고 통제하던 병목 지점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래가 탈출하게 되니까 거기를 방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점차 커지고 있거든요. 점차 커지고 있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강해지기 전에 지금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강해질 거니까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 전에 대중국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 전쟁도 그렇고 한 몸통의 전쟁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래요. 정치하는데 기존 패권자가 있으면 새로 도전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전쟁을 반드시 한다. 그런 이론인데 저는 그 이론을 신봉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념상에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중국이 갈 수 있는 건 대부분 막아놨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처음에 파나마도 그렇고 지금 그린랜드도
북극 항로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미얀마 이쪽에도 일어나고 그 동남아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태국하고 캄보디아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이 그동안에 1대1로나 이런 데 투자를 해낸 것을 이제 회수하기 힘들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 만들어놔서 분쟁이 생기면 그게 이제 발전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인프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수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어째 보면은 1대1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은 어째 보면 시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혼돈을 수출한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인 러시아가 중국을 직접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국력을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깔아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은 중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 공급망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잘 보시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 배들은 그냥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은 그냥 통과시켜줘요. 그런 말은 이 핵심이 중국의 경제력 그리고 미국의 페트로달러 이거 간의 이제 싸움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겼고 지금 만약에 이란이 지금 붕괴가 되면은 러시아 이란 남방 교통 통신 노선이 단절이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고립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서 이란을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카프카스 지역에 보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협력을 했는데 아르메니아의 지금 정권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꼭두각시 정권이요. 서방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 지금 그 자기네들이 장기판에 절로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은 계속 이제 국민들 탄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권의 구조적인 약점을 잡아가 그러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다가 중국이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크라이나까지 올라가면은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그런데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까지 들어오게 되고 중국이 참전하게 되면 대만이나 일본, 한국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부의 3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3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제 스리랑카나 이런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그 에너지 비축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100일 정도 이제 정부 비축분이 100일이고 민간까지 합치면 뭐 180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좀 힘든 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just in time으로 대부분 맞춰놨기 때문에 공급망을 이렇게 많이 재고를 가지는 정책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아시아의 제조업 기지들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잠깐만 막아도 엄청나게 큰 차질이 생기죠. 그런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쇼어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조업 있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쨌든 단절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좋은 면도 있고 미국은 또 가스값이나 석유값이 오르니까 가스나 석유값이 오르는 이제 석유 회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치적인 후원을 받아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일을 하고 있다 치면은 국민들이 뭐 주고 나든 말든 떠나서 자기한테 정치 후원하는 세력들을 이제 밀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관계가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중간 선거를 할 때 표를 얻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돼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는 우선 자기 걸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희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란의 종전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란, 트럼프가 뭐 협상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란은 트럼프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거절을 합니다. 이란은 어떤 논리인가 하니까, 이란은 또 전쟁을 자기가 멋대로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가란 차원에서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잔디깎기라 그래요. 잔디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잔디깎기를 하고 나서 또 지났다가 또 자라면 또 깎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되지 않은 전쟁의 종결이 필요하다. 확실히 전쟁을 끝내려면은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란 협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JCPOA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아무리 해도 미국은 언제든지 뒤집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의를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종이 쪼가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란이 많은 파괴가 일어났지만은 과 이스라엘이 군수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탄약을 대부분 써버리고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미국이 보유한 탄약이 35%를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두세 달 하고 나면 미국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더 같은 거나 미사일 같은 것들을 생산하려면 중국의 히토류가 필요한데 중국은 히토류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린란드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많이 죽고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그 군사력은 땅굴 속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사일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스라엘이나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속절없이 맞고 있어요. 방공망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가 뭐 한 달간 휴전하자 이런 것은 한 달 동안 내가 좀 쉬었다가 다시 때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이 전략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들어가면 이 우위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선택을 하는 전쟁이에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전쟁이지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재의 전쟁이에요. 이거 체제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정치 체제도 체제지만 국가라는 전체가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자기네들이 매듭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나마나 작년에도 12일 전쟁을 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다시 전쟁을 했듯이 또 살만하면 와서 또 전쟁을 하고 할 거니까 이미 이제 그 이란은 그 체력이 떨어져가 전쟁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한다. 그래서 이란이 요구하는 종전의 핵심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쟁이 끝이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 6개월 내지 8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놓고 완전히 불가한 구조를 하겠다. 그래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는 미군을 그게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군 기지를 수용한 나라들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확전 사다리를 보면 아직 그 초기 단계거든요. 아직까지 뭐가 있는가? 식량이나 그 사막의 귀중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군사력을 부수고 있는데 이제 경제력을 부수기 시작하고 해수 담수화 같은 시설을 부수면은 거기는 자기 소비 물 소비량의 한 10% 20% 이렇게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바닷물을 가지고 쓰는데 그걸 부숴 놓으면 이제 담수가 없으면은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데서 와가지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 예를 들어서 카타르 같으면 한 90 내지 95%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럼 경제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바이 같으면 금융센터에다가 관광지에다가 교통허브인데 그걸 이제 부숴 놓으면 다시 비즈니스 모델이 못 생기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지만은 이란이 다시 카타르를 공격해가지고 카타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피해를 보지만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경제력이 무너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당장 한두 달 후에 끝난다면 참을 수 있겠지만 5년, 10년, 2년 이렇게 가면 이제 그야말로 국가가 생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란은 이거를 이번 한 김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풀 뜯어먹고 살더라도 일단은 다시는 안 오겠다는 그런 큰 카드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끝내자고 막 그러는데 이제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끝은 이란이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은 이란 같이 체력이 약화된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47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난
12월 1월 달에도 경제 때문에 뭐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데, 제재 해제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재 해제가 경제적으로 회복하면 미래의 공격에 대한 억지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면은 굉장히 많은 무기 같은 걸 생산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제재가 당장 뭐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억지력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약해지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이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했을 때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란은 확실히 여기서 이제 내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뭔가 하니까 걸프 지역에 미군을 철수하고 전쟁해가 부서진 걸 배상을 해라. 배상을 하면 거의 그 배상금 1조 달러 이상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해줄 리는 없죠. 근데 이란에서 뭘 이야기했는가? 그거를 그 가격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자산을 부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동안 이스라엘 부수면 이스라엘이 콩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살기 힘들어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 통제를 해서 이제 밖으로 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란이 지휘하고 있는 시아파 저항의 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하마스, 그리고 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반군, 여기들을 계속 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걸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완전히 이익을 보장해가지고 앞으로도 종전이 되고 나서도 이 축은 계속 안전하게 유지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는 구조를 가져간다.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에서 제외한다. 핵 문제 자체가 핑계일 뿐이고 결국은 이란의 독립성, 즉 미국에 숙여들지 않는, 그 굴복하지 않는 게 이제 진짜 갈등의 원인이죠. 이제 이란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간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금융자본 세력들이 어째 보면 이란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시도를 이제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되게 큰 바람 같은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란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란은 협상 논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지건 안 받아들이지건 지금 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서방 주류 미디어가 잘 다루지 않는 시각, 남카카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나요? 여기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통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남카카스는 이제 이란의 북서쪽에 있고 이제 러시아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리고 터키하고 이란, 그리고 이라크 이쪽에 한 4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아요. 국가가 없이 이렇게 여러 데 있는데, 영국이 처음에 1차 대전 하면서 그 쿠르드족한테 국가를 주겠다 했다가 전쟁에 참석시키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인종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서북부 지역은 아제르바이잔계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지금 이제 하메이니도 아제르바이잔계거든요. 최고 지도자.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됐죠. 모스타파 하메이니도 인종적으로 아르메니아계, 아제르바이잔계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시아파 벨트인데, 거기가 그 역사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를 한 30여 년 동안에 이제 분쟁을 많이 일으켜놨어요. 이나 유럽 세력들이 가가지고,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라 해가 그렇게 쭉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 발칸 반도 2호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미 90년대부터 체첸이나 조지아나 카르바흐 전쟁이 발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첸은 두 차례 전쟁, 조지아도 두 차례 전쟁하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 러시아랑 친러시아가 돼버렸죠. 최근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조지아 뭐 드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뭐 프랑스 출신 사람이 조지아 대통령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조지아는 국민들이 이제 이게 다 친서방을 하는 게 서방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친러시아로 다 대부분 돌아서 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제 그 친서방의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정권이.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딱 붕괴가 되면은 아르메니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가 남북 연결 고리를 상실하고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의 패권에 노출돼요. 터키는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과거 이제 오스만의 영광처럼 범터키 제국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협력이 돼가 중간에
중간에 낀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지금 그거는 또 서방 세력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과 또 연결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런던의 금융 세력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석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쿠 유전에서 와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그 파이프를 잠그면 그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어서 굉장히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가자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만 민간인만 7만 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터키는 유전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끊지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이란하고도 거래를 하고 이런 굉장히 다면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형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터키의 부동산의 위치를 보면은 좀 그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복잡한 지정학적인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세력의 어떤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카카스 지역은 이미 굉장히 이 발칸 반도처럼 분쟁이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키면 거기가 화약고가 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만약에 붕괴되면 이란 북부에 터키가 들어서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아르메니아 이런 데는 거의 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또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그 지역에 이라크나 지금 말씀드린 그 남카카스 지역 이쪽을 통해서 특히 이제 쿠르드 쪽 사람들한테 용병으로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쿠르드족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CIA나 이런 데 계속 그 유인도가 압력을 넣고 혹시 이란이 좀 흔들리면은 또 속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터키가 이제 어떻게 나중에 했는가. 시리아가 2024년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터키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나 이 사람들은 그때 터키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터키가 다시 배신을 해서 이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터키는 지금 조용히 있는데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쿠르드가 지금 계속 CIA를 통해 참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인 답은 이미 3번을 속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 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쿠르드 쪽이 가진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지금 지상 공격을 하면 그쪽으로도 지금 이야기하는 호르무즈 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공수 부대를 보내고 쿠르드족을 용병을 써가지고 전쟁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분쟁을 일으켜 놓으면 거기를 막기 위해서 이란군이 거기 몰리는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또 치고 이런 식으로 양동작전을 할 공산이 되게 크죠. 그런데 이제 이걸 30년 동안 당해왔던 남카카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소국의 조리되는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일단 정보적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이제 말벌에 비유를 하는데 말벌이 벌레 뇌에다가 독을 주입해가지고 마비된 상태에서 거기에 알을 넣으면은 알이 부화해가지고 산채로 잡히 먹이는 그런 것처럼 지금 식민지 제국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국들을 그렇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훈련이나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그야말로 블로거를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론 조작을 하고 정부 통제를 하고 언론 통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주체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집단 세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지금 그게 남카카스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남카카스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고 세계 어디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남카카스 지역에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조지아는 기적적으로 탈출했거든요. 2008년에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NGO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외국의 소위 말해서 USAID나 이런 자금을 줘가지고 아니면 조지 소로스 같은 자금을 주고 인플루언서를 양성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바꾸는 이걸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일단 기적적으로 탈출한 성공 사례로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이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과 협상을 맺고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가주로 해랑을 그야말로 팔아넘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바로 이란의 적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중요하게 러시아가 있고 이제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발칸 반도는 잠시 좀 조용해져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 좀 역할을 했어요. 의외로 트럼프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4년 전부터, 길게 따지면 12년 전부터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분쟁이 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남카카스 지역이 저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지금 지난 달부터 약 한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걸프만에 파괴가 되고 있죠. 지금 그리지 않았지만 인도양 남쪽에 있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을 좀 공격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제 그래도 지상군을 투입하면은 이란이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지상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전쟁의 법적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한국도 뭐 지원해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푼데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뭐 해상자위대를 보내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전쟁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쟁 범죄 수준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미국에서는 전쟁의 목표가 뭔지, 왜 전쟁을 했는지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전쟁하려면 개전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죠.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국방장관 헥세스 그리고 하원 의장 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은 이란이 반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군 자산들이 반격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상이 돼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말은 선제 공격이지만은 일단 이스라엘이 행동을 할 예정이었고 이란이 공격할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려는 것은 임박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전쟁이었기 때문에 예방전쟁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트럼프 진영에 있었던 조 켄터 전 대테러 국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미국을 즉시 공격할 임박 위협이 존재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쟁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전쟁 권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 전쟁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물론 60일 지나면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전에 종전하기 위해서 4월 7일인가 뭐 그 날짜를 제시했잖아요. 4월 17일인가 그 날짜를 제시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끝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제법상으로 이제 이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인도법을 위반했는데, 어쨌든 그 본래 미 국방부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사전에 심사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지역의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민간인이 얼마나 희생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전쟁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 교전 규칙에 포함시켜 가지고 매뉴얼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기로 불과 3년 전에 만들어놨 건데 헥세스가 그걸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0개 정도의 표적을 폭격을 하는데 첫날 뭐 여학교, 병원 이런 데다가 때렸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형사적인 의도를 가진 전쟁 범죄입니다. 합참 의장이나 장군들이 다 집단 사퇴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째 보면은 지금 메서맨들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아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지만은 곧 이게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 시기에 되면 이 법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미군 병사가 많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라크 전쟁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은 전쟁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때 콜린 파울이 나와가지고 유엔에서 탄저균이라 하면서 샘플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그게 밀가루였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전쟁 명분을 삼았었죠. 근데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릭 스캇 상원의원, 저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란이 곧 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2003년에 콘돌리사 라이스가 버섯구름 이야기했던 논리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이라크전은 WMD가 없는데 그 허구를 가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범죄는 나중에 밝혀지면은 전쟁 범죄는 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쟁 범죄 수준의 법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참전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전쟁 범죄자
편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2차 대전 이후에 누렌버그 재판처럼 그런 게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 범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큰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협상 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이게 좀 복잡한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일단 아까 루비오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이란이 반격을 할 거니까 미국이 공격을 한다. 이 주장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정치적 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뭐 대통령이지만 그 참모로서 책임자는 국무장관이거든요.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키신저 이후에 처음인데요. 어쨌든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통제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것지만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표적들을 다 개발해야 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데이터 링크나 아니면 이제 공중급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급유를 해가지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연합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데 그런 걸 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사전에 해야 되는 거죠. 공중급유 시스템을 이스라엘 비행기나 이런 그 미국 비행기나 같이 써야 되고 동일 작전 지휘소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그게 플로리다에 있는 센터콤에서 이제 했겠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장교도 가가지고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참수 작전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 맞는 모든 정보는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이 정보 지원을 해줬고 그걸 자꾸 지금도 뭐라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란 사람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사람 누구냐 누구하고 협상하고 있냐 기자가 물으니까 이름을 말하면은 이스라엘 죽인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 작전에서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미국은 몸이 따라가는 거고 이스라엘의 두뇌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지도부가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 크네세트 의장 이제 국회의장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뭔가 이스라엘 전략이 없고 전술들이 막 누적되고 우연히 전략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강경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10년마다 새로운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고 모든 적은 제거되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의 기본 사고방식이니까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늘 여당과 여당이 무엇을 했는데 야당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니까 덜 공격적이라고 비난을 해가지고 내가 더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 정치 스펙트럼의 전체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강경파만이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강하게 나가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어째 보면은 정치 세력을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게 에이펙이라는 로비 단체를 통해서 잡혀 있고 또 앱스타인 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대부분 그 사람들 매수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직 반밖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없지만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지금 주가 이스라엘이고 종이 미국이고 이스라엘 지도부는 체계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계속 강성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이 핵 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란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NPT 체제가 굉장히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전술핵은 이제 미국에 쓰는 거죠. 일단 하메이니 때 파투아가 이제 핵무기의 제조 보유, 사용은 이슬람 교리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종교 칙령으로 핵무장을 이제 막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이미 우라늄의 작년에 60%였는데 지금 아마 90% 가까이 농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IAEA에서는 수준에서 수개월 사이에 핵무기 제조 기술 보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저것도 뭐 근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죽었기 때문에 파트와는 자동 소멸됐고 후계자인 아들 무스타바 하메니는 이걸 다시 재발령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무장에 법적으로 장벽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핵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가다피하고
이제 사담 후세인이 핵과 WMD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핵을 유지 후에 생존을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안 당하는데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핵을 막으려다가 핵을 유발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죠. 결국은 NPT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어찌 보면 전쟁하다가 안 되면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삼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손 옵션은 공식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런 걸 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나 있었죠. 이스라엘은 핵 선제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기준이 뭔가 이란의 반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존재가 위협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분기가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존재 전쟁, 생존 전쟁이 되고 있고, 미국은 선택의 전쟁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통제하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옵션 물론 이스라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수면에 나오기 전에 수면에 나올 시점에서 푸틴이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핵을 사용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핵전쟁을 번지는 것은 모두가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망가지면 이제 핵 사용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가 꺼내지면 중동 전체가 이제 종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 핵을 무장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공격을 한 거, 특히 그걸 핵을 핑계에 대해서 한 것은 엄청난 미국의 실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제 최고 유가 뭐 700달러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300달러 최악의 경우에 계속 수개월 이상 진행되면 거의 상시로 전쟁이 일어나면 300달러 정도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식료품 위기는 지금 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1929년도 대공황 수준으로 갈 거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어떻게 전파되는 거니까 미국에 이제 갤런당 1달러가 오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보통 미국 전체 뭐 주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 평균 가격이 갤런당 2불 얼마였는데 지금 3불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불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경유는 뭐 미국은 더 비싼데 평균 경유 가격이 5달러가 돌파하죠. 지금 무슨 말인가 트럭을 가지고 육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트럭 운행 비용이 이제 단가가 오르니까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굉장히 이제 그 정책을 했던 레리 율커슨 대령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란 전쟁이 과거에 이제 모든 자기가 시나리오를 해봤는데 이란 전쟁이 나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300불까지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벌써 대만에서 지금 TSMC가 문제가 생기고 있죠. 헬륨 안 들어가서 있는 거고 대만은 또 LNG 비축량이 11일분밖에 없어서 대만은 LNG로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just in time 그 식으로 라인을 깔아놨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어요. 재고가 있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위기 때 대응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평소에는 효율적인데요. 그리고 식량 위기가 이제 연쇄 충격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비료를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난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있다. 이게 이제 유엔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호르무즈 말고 바바 엘만데브까지 동시에 차단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 유럽 식량 수송 경로에 타격이 있죠.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지금 최근에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주가나 그 유가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전 베팅 이런 게 수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트럼프 내부자들이 거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뭔가니까 트럼프 주변에서 주가나 에너지 가격을 조작해가 이익을 챙기고 그 비용을 나머지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 지적을 하는 거죠. 본래 리더십이란 게 어디 무슨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진입하고 제일 나중에 빠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제일 앞장서서 뭐 돌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갈 때
뭐 어떤 밥을 먹는다 할 때도 내가 제일 나중에 먹는다 이런 설선수범이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 리더십은 빌리언웨어들이 주변에 이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은 견디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리더십의 위기로 올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율은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요? 미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미국 대통령은 이제 취임 이후에 시기별로 이제 지지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즉 취임한 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역대 조사한 것 중에 트럼프가 가장 최저치다. 미국 역사상 이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저 지지율 대통령이다. 지금 지지율 자체가 36%가 반대가 62%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될 때 그러니까 2024년 11월 달하고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지지율의 역전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더 떨어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3%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지율이 이제 69% 정도 됐다 치면은 지금 이제 36%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생활비 측면에서는 41%가 떨어졌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27%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습 지지는 35%가 반대하고 있고 전쟁이 아니고 공습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해가 조사했는데 그랬어요. 전쟁이라 했으면 저것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기반인 남성, 청년 유권자들이 대규모 이탈한 거죠. 그래서 2024년 대선에는 남성 유권자가 이제 플러스 13% 지지를 했다 지금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결국 20포인트가 급락했기 때문에 공화당의 집권 구조가 위협이 되고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힘들게 돼 있죠. 특히 25세 이하의 남성들이 과거에는 플러스 5%였다 지금은 마이너스 10%니까 결국은 24%, 25%가 급락했죠. 그러니까 25세 이하의 남성들이 가장 이제 최대 이탈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심지어는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 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이익 집단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포획하고 있다. 즉 방산업체는 돈을 막 복사기로 찍어내서 끌어가고 있고 지금 이 전쟁하면서 2천억 불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에이펙이 미국 정책을 외국 정부의 이익을 맞추는 조직이다. 이렇게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No Kings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 민주주의는 움직이는 민주주의는 동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결국 가만히 있어가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2026년 중간선거가 지금 예비선거부터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분노가 투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중국이 참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주변부 3차 대전이라는 게 이제 세계 3차 대전이라 할 수 없고 이제 지금은 주변부 3차 대전이라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참전하면 이제 공시가 되는 거죠. 중국은 아직까지 전쟁으로 어디 가서 전쟁을 벌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가는 거죠. 국가 체제는 공산주의고 국가 자본주의 서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거하고 비슷하게 1대1로 확대하고 지배력을 늘리고 있지만 그러나 군사력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핵 보유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는 냉전 시절 이후에 대국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부 지역에서 대리전으로 싸우는 형태의 세계대전이 되고 있어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상관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대리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미국하고 이란, 러시아, 중국은 뒤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싸우진 않지만 이제 복합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이란 상공에 들어가고 하면은 거기 방공 레이더를 운영하거나 전투기가 뜨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 조종사들이나 그 조종요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참전으로 보통 그런 건 분류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세계 대전 기준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강대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여를 해야 되죠. 근데 직접 관여를 제외해놓고 나면 관여 자체는 이미 그 문턱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직접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중국 참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미국이 헤매는 걸 보고
대만 관련 행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생기는 이 상황에 너무 이란이 불리하게 되면 중국이 이 중동 에너지 보호를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고전적 의미에서 세계대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략적인 계산이 이란을 지원하면은 미국이 전쟁을 오래 해야 되니까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자기의 에너지 공급을 보호할 수 있고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전쟁 초기고 아직까지 폭격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 진행이 되면 그렇고 현재도 이란의 그 무기 중에서 이제 베이더우 그러니까 이제 중국판 이제 GPS죠. 이걸 드론 미사일 유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란 드론이 굉장히 정밀도가 향상됐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란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찰 위성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중국이 주기도 하죠. 보통 지금 하면서 미국에서 상업 위성들한테 사진을 팔지 말라. 그리고 그 시점을 2주 후에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자기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부서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중국에서 준 정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 지난 정보는 계속 이제 서방의 상업용 위성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핵 억지의 낙관론과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서로를 직접 핵 타격하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은 국가 이익 때문에 그 논리로 안정화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균형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외교를 해가지고 다시 뒤통수 도구로 사용 안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 그렇게 할 것이냐. 미국은 이때까지 계속 뒤통수를 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게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행태를 바꿀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는 별로 없다. 뭐 가가지고 막 뺏고 지금은 이제 마피아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미국이 아니고 지금은 그야말로 동맹들 팔비 틀어가지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미국 위치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악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임계점이 되면 중국이 참전하게 되고 중국이 참전하면 이제 그야말로 1차전, 2차전처럼 3차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종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 드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란 전쟁이 이행되고 있는 단계에 맞춰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와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